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고 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이제 핵융합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전기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구고요. 지구에 이렇게 태양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18세기, 19세기 그림인데요. 이와 비슷한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지구 대비 태양의, 우리가 만든 태양의 크기는 뭐 아주 작을 테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하는 게, 뉴클리어는 이제 핵이란 말이고요. 퓨전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피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자력은 이제 핵 분열을 이용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일찍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요. 뉴클리어 퓨전이라는 게 이게 세상 자연계에 있고, 이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일찍 유명한 아서 에딩턴 같은 사람들이 20년대에 이제 그런 이론을 제안하고, 결국은 50년대쯤에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옛날 소비에트 사람들인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때 스텔러레이터를 했었는데,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 토카막이 이겼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하지만 대부분 이겁니다. 이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핵융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제가 이제 오늘도 뭐 강조하겠지만 1980년부터 이제 인류가 뭘 고민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작은 장치로 해가지고는 더 이상 이 성과가 없으니까 굉장히 큰 장치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큰 장치는 이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뭐 연구인들 많이 필요하니까 한 나라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해서 이제 이걸 한번 줘보자 하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80년대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려운 건 빼고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핵분열하고 이제 핵융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발전소에 쓰고는 다 핵분열 에너지예요. 핵분열 에너지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라늄 235번이라고 그 안에 보면은 우라늄이라는 원자 핵에 235개의 입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이것들이 중성자가 하나 이게 톡 치면은 얘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두 개가 나눠요. 그리고 이제 또 잡다하게 또 조그만 것들이 나와요. 이걸 이제 분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우라늄 235는 저기 자연계에도 있고요. 238이 많지만 그것을 잘 정제해서 쓰면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아주 쉬워요, 반응도.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연료봉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우라늄이 이게 쇠처럼 무겁거든요. 쇠보다 훨씬 무겁죠. 그래서 이걸 연료봉에 놓고 중성자를 이렇게 때리면 이 안에 게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도 그대로 있고. 근데 이거는 핵융합인데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이게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는 아시죠, 그죠? 우리 지금 요즘 수소 연료전지 뭐 그러고 요즘은 난리인데, 그 수소는 가만히 보면은 양성자 하나가 있는데, 이 보시면 이 빨간 게 양성자면 이 파란 게 이게 중성자예요. 요 두 개가 뭉쳐 있는 거예요. 중수소라 불러요. 근데 중성자 하나 더 들어있는 거는 이걸 삼중수소라 부르거든요. 세 개니까. 두 개 중. 그죠? 3중은 3개가 있다는 뜻이죠. 입자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부딪히면은 이렇게 돼서 이게 힐륨이 나오고 이제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반응은 뭐 잘 알려진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잘 일어나는데. 왜 잘 일어나지 않느냐?
뭐 아시다시피 뭐든지 깨는 건 쉬운데 합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합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놈들을 합쳐서 힐륨이라는 원자를 만드는데, 이놈들은 저기 뭐 들어보신 적 있지만 이제 옛날에 이제 핵력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낼 때 굉장히 얘들이 가까워져야만 반응하는 게 핵력이에요. 아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의 한 15승 미터 밑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요. 그전에는 뭘 느끼냐면 다 전자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자 뭐 아시잖아요. 플러스에 뭉치면은 밀어내죠. 그래서 가까이 못 가게 하죠. 가까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세게 밀거나 더 빠르게 총알처럼 이렇게 부딪히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이놈들 굉장히 이놈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라는 거는 속도라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도입니다. 뭐 이건 어렵게 들어갈 건 같지는 않고,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플라즈마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 가동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장입니다. 자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중력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제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입자들이 따라당기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안 튀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기 가둬지는 거죠. 가둬지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오랫동안 가둬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 온도만 올려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를 놓고 오랫동안 가두고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이 날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보고 따져봤더니만 약 한 1.5도 정도가 가장 최적화된 온도다. 더 높으면 안 좋아요, 또. 이게 사실, 이런 게 좀 딜레마인데, 뭐든지 너무 높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옆으로 지나가는데 너무 빠르면 이게 서로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너무 빨라지면은 서로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 빠르면 어떻게 되냐면 가기도 전에 반발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빠르다고 이게 핵융합 반응이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느낌적으로 갖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두 개가 굉장히 빠르게 부딪히는데 이게 약간만 버긋나도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핵력이 아주 좁은 데 생기니까 약간 어느 정도 스피드가 되면 그 상태에서는 둘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그거 더 빨라지면 이제 못 만나고 지나가는 거죠. 적당한 수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1.5도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게 핵융합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중요한 원료가 뭐였어요? 중수소, 삼중수소죠. 중수소는 바닷물에 많이 있어요. 0.01%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뽑아내면 돼요.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근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없어요. 자연계 없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걸 삼중수소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다. 연료가 하나가 부족해요. 근데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삼중수소 만든다. 여기 만들어서 이 안쪽에 플라즈마에 넣고 여기 이제 자기장을 걸어서 이걸 유지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가열 장치로 가열을 해서 1억도 이상 촉분을 만들면 여기서 열이 나오면 이 열을 잘 뽑아서 터빈을 돌리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뭐 생각해보면 장점이 되게 많아요. 단점은 아까 말씀대로 뭐겠어요? 어렵다. 아주 큰 단점이죠. 쉬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 100만 킬로, 보통 옛날에 하던 저기 화력발전소 같은 게 한 100만쯤 됩니다. 원자력은 이거에 한 10배 되는 1000만이고. 근데 보면은 핵융합이 이제 아까 보시면 이게 바닷물이고, 이 아까 삼중수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리튬이라는 원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리튬 전지에 쓰는, 거기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이게 삼중수소가 됩니다.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이용하면은 이 정도면은 하여튼 뭐 석탄 40톤 이상. 그러니까 재료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적어도 된다.
그래서 뭐 우라늄 따져도 훨씬 더 적다. 그래서 뭐 이런 데 이제 장점이 있고,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이제 외국에서 받아와서 실험 연출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캐스타 연출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 행업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midterm access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중간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존의 다른 장치들이 굉장히 아까 저기 자기장을 가두니까 자기장을 만드는 게 자석이잖아요. 자석이 굉장히 성능이 좋으면은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겠죠. 우리 자석은 되게 좋은 거였어요. 초동 자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그 이터라고 장치를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여기 2005년도쯤에 이터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K스타 장치가 그때 거의 다 지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K스타는 지금 한 1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걸 전에 한번 들어보셨나요? 언론에서 처음 들어보세요.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터 가입국이 한 7개국이 되는데 선진국이라는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거기 하여튼 조인을 했다. 2005년도에. 그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이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스타 장치가 사이즈는 작지만 이터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와 뭐 저기 재질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기 K스타에서 훈련된 분들이 지금 이터에 많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라즈마 일단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오래 가두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그게 처음이에요.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연료를 모아두는 기술, 우리 원장님이 만드신 뷰그래프인데 저도 이제 많이 씁니다만은, 이제 핵융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캠핑을 가서 뭐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할 때 하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디서 장작을 구해 오겠죠. 장작을 많이 쌓아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K스타 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K스타처럼 이제 장작을 많이 쌓았는데 거기서 이제 불을 붙이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터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붙인 불을 아까 뜨겁게 물을 데워야 될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런 솥을 만드는. 그래서 솥을 여기 딱 얹으면, 요 기술을 여기다 딱 얹으면, 이터에 딱 얹으면 핵융합 발전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한 기술이 이겁니다. 전 세계에 아직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 뭐 이런 에너지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이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핵융합기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도 이렇게 올리는 거는 폭탄도 하는 거고, 폭탄은 뭐 0.001초밖에 못 하겠지만, 많이 해서 이거 3억도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3억도는 제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한 데도 있어요. 1초 이렇게. K스타도 처음에는 지금 이게 2018년도인데요. 저희가 한 1초 넘게 1억도 겨우 간당간당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 때문에 이게 더 안 가는 거죠. 이게 플라즈마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래 유지하기. 그래서 이걸 하다가 우리가 작년에 하여튼 20초 정도 했고, 지금 다른 장치는 뭐 수초대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술은 요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얘기를 하니까, 물론 다른 부분,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1억도인지 2억도인지를 재는 거죠. 보면 여기 뭐 떨고 있는 건 이게 불안정석인데 이걸 잘 잡아야 되고, 여기가 온도가 높을까요? 여기가 온도가 높을까요? 여기?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물체가 뜨거우면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빛을 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물체 복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기
집에 옛날에 저기 쓰던 코일 같은 거 저기 옛날에 저기 주방에 이렇게 전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달궈지죠. 그럼 빨개지잖아요. 그죠? 이제 뜨거워지니까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무슨 빛이 나올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파장이 짧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뭘 저기 측정기를 놓고 보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못 보는. 여기는 우리 눈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낮은 거예요. 여기가 1억도면 여기는 이거의 한 10,000분의 1?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투명한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히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히터 저기 아까 이게 사이트를 보시면 이거 지금 한번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뭐 느낌 별로 없죠. 가서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이게 축구장이 한 10개라든가요. 뭐 실제 이런 게 지금 옛날에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지금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다 지금 한 70% 넘어갔다니까요. 지금 공정이. 2025년에 이걸 지금 퍼스트 플라즈마를 만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뭐 히터 관련해서 한국이 되게 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게 제가 뭐 여기 뭐 유럽이나 뭐 저기 일본 저기 잘 나간다는 일본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따지면은 굉장히 작아요. 인력도 작고 중국만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중국은 지금 이 히터 이후에 이 CFTR이라고 이런 저기 데모 리액터를 짓고 이걸 가겠다고 하는 이거 자체도 이제 투 스텝으로 짓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쓰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지금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뭐 잘 나가던 러시아 이런 데가 했다고 하면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나서고 있고 우리 K스타도 사실 이 이스트너 장치하고 굉장히 지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어쨌든 아까 히터가 지금 한다는 2035년이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거고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빨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세트가 K스타, 그 다음에 히터,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한 브리딩 블랭켓 관련된 핵심공학 기술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근데 뭐 저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커넥티비티를 올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는 그 다음에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이제 가상화 우리 왜 요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게임 그런가요? 그죠?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상화 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치를 하나 크게 짓는 건 굉장히 비싼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상화를 잘해서 중요한 기술들을 미리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 더 효율적으로 장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로 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 다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특히 뭐 내가 과학을 해야만 아니면 뭐 이공계를 나와야만 이 K스타나 이런 핵융합적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과학 정책 하시는 여러 문과분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이런 걸 뭐 하나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뭐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실험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실험을 어떻게 하면 저기 나라에서 돈을 따야 될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가 모여서 아우러져야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 저기 아주 뛰어난 사람 한두 명이 이걸 다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물론 이공계에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인력 분포를 보면은 우리 연구원도 뭐 한 30% 정도는 이런 저기 비공개 인력들이 많이 뭐 여러 가지 뭐 행정일도 하고 예산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행정 쪽에 그런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나름 그 분들도 사실은 이런 걸 한다고 하는 뭐 자부심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아주 좋은 같이 일하게 되면 아주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기 짧지만 강의 정도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핵융합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어떠한 강점이 있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국이 뭘 좀 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한국은 기존에 그러니까 실험을 거의 못해서 사실은 불모지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타를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 장치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플라즈마의 운전 영역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먼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연 자료를 보면은 20년도 때 이제 뭐 1억 도를 20초 달성했다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25년도에는 300초까지 달성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핵융복합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그 1억 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핵융합로라는 건 이제 발전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24시간을 증명을 해야지 뭐 300초면 그게 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공계는 이공계 뭐 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연현상을 볼 때는 어떤 특정 그 타임 스케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또 좀 더 느리게 나타났다가 또 오래 유지되다가 없어지고 어떤 것은 그냥 쭉 가고 이게 타임 스케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플라즈마를 가지고 1억도를 만들 때도 불행히도 이 플라즈마는 아주 다양한 타임 스케일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아까 말처럼 1억도 1초 만드는 게 그때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걸 우리가 제어하고 없애야만 1초를 넘어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10초를 넘어서려면 그와 또 다른 불안정성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 아마 300초가 되려고 하면 또 다른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 한 100초 정도 되는 스케일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걸 규명한다는 거는 100초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타임 스케일 한 두세 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300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100초 넘어가는 그런 타임 스케일이 있느냐?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0초를 구현하게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24시간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그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핵융합 발전소는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뭐 굉장히 싸고 뭐 이런 것들 찾지만 사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제가 핵융합 얘기가 나왔지만 뭐 태양열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뭐 여러 가지 지금 환경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 좋다는 수력도 사실은 이게 기온을 엄청나게 바꿔요. 그죠? 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그럼 핵융합은 그러면 그런 이슈가 없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삼중수소라는 게 잘한 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양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우리가 얼마 쓰느냐. 아까 보실 때 치면 우리가 쓰는 연료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삼중수소 쓰는 파이프가 터졌어요. 나가면 한 10g 정도 우리 최대 나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한 10g 정도의 삼중수소는 우리가 아주 시비한 이벤트가 생겨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런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아까 좀 꺼지면 연료가 없어지고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폭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방사선이 막 이렇게 원자력처럼, 체르노빌이 굉장히 시비한 이벤트인데, 그런 수준은 뭐 나올 개연성이 없는데, 정말 그러면 그 똑같아요. 전문가 없냐 그러면 뭐 확률이 0.000000001%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사고 날 수 있겠죠. 사고가 나도 그 사고의 효과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제가 먼저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저기 어려운 건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저기 아주 어려운 건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핵융합 쪽이 하도 뭐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재미삼아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예.